매천과 고강순. 그런데 지금 내가 갑자기 매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당대의 역사를 20여 년 동안 구례 시골에 쑤셔 박혀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 있었는가에 관한 궁금증이 들기 때문이다.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그 많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일정한 사관하에 조직해 나갔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례가 비록 우리 현대사에서는 피아골 공비의 이미지와 겹치는 불운한 벽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고 당대사를 다룬 걸작 역사서가 탄생할 만큼의 정보가 오가는 물리의 교차로였다는 것이다. 무지한 미군 놈들이 함부로 총구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 고을 한 고을마다 축적된 문명의 심도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아메리카의 산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문명 문화의 서기가 풀 한 포기에도 자욱하다. 정유외란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칠천량 해전의 참상을 연민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쓸쓸한 심사를 달래며 거쳐간 곳이 구례이며 가로 열고 구례에 지금도 백의종군노가 남아있다. 구례 군민들의 지극한 간호와 위로로 이순신은 고문의 여독을 좀 풀 수 있었다. 가로 닫고. 해방 후 지방 건준 조직이 최초로 결성된 곳도 구례다. 매천은 1902년 백운상 아래 구안실에서 구례 월곡동 대원련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기울어져 가는 망국의 역사를 지필하면서 같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망국이란 망신이요 존재의 망실일 수밖에 없었다. 1906년 4월 태인 무성서원에서 거유 체이견은 늘사늑약 이후 노골화되어가는 일제의 침략을 자시할 수 없어 의병을 일으킨다. 면함의 거병을 필두로 1907년 초 장성의 기우만, 남원의 양항규, 광량의 백낙구, 창평의 고광순이 일제히 의병을 일으켰으나 모두 좌절되었고 오직 창평의 고광순만이 여세를 휘몰아 피아골로 직결하여 인우지지라 불리는 영곡사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녹천 고광수는 임난 때 혁혁한 의병 활동을 한 고경명의 둘째 아들 고인우의 12대 종손이다. 고광수는 의병을 일으키기 전에 당대 명문 장가로서 이름이 높았던 황매천에게 경문을 부탁했다. 고광순 의병의 경문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항일 의병의 경문인데 명분이 정확한데 아니 쓸 수 있겠는가? 글쟁이의 버릇일까? 평소 즉각적 행동을 주저하는 신중함의 타당성 때문이었을까? 매천은 고광순의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경문을 지어주지 못했다. 단순한 지식인의 나약함 때문이었을까? 고광순의 부하가 돌아간 후 매천은 자신의 나약함을 책했다. 결연한 행동의 카이로스를 놓치고 만 매천은 흘려버린 그 순간을 후회했다. 매천의 독백은 다음과 같다. 심부름 온 그 사람은 야속하다며 풀이 죽어 돌아갔다. 곰곰이 생각한 후 그날 밤 나는 결국 경문 하나를 썼다. 그리고 공이 나를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공이 오질 않았다. 녹천은 필시 나를 외적이 두려워 경문도 못 쓰는 놈이니 좋기 더불어 노냐 인물이 못 된다고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고광수는 황매천보다도 나이가 7살이나 위다. 그리고 평창 고씨 집안의 종손으로 그 성세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며 학식 또한 높은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환갑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경문 하나 못 써주다니 인간은 어떠한 특정한 삶의 정황을 체득해 보지 못했을 때 순간 결단을 놓치고 마는 수가 있다. 매천은 심부름꾼이 떠난 후 곧바로 경문을 썼다. 그러나 그런 인물이 환갑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경문 하나 못 써주다니 인간은 어떠한 특정한 삶의 정황을 체득해보지 못했을 때 순간 결단을 놓치고 마는 수가 있다.
매철은 심부름꾼이 떠난 후 바로 경문을 썼다. 그러나 그 시간 고강수는 중과 부적 끝까지 남은 1인까지 항전을 거듭했으나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고 만다. 1907년 9월 11일 새벽 광주에 주둔한 일본군 키노 중대와 진해의 토코로 중대는 연합전선을 펴서 영곡사를 습격했다. 우선 무기면에서 월등한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외병은 영곡사뿐 아니라 건너편 문수함 그리고 실상사, 태안사 등의 유구한 곧잘들을 다 불태웠다. 고광순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황매천이었다. 매천이 경문을 손에 들고 영곡사에 당도했을 때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매천은 자기가 목도한 이 처참한 광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같은 군에 사는 박대형과 함께 영곡사로 달려가 보았다. 깨진 기왓장과 조약돌이 쌓여 있는데 불탄 재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공의 시신을 덮은 개미뚝만한 초분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와 통곡을 하였다. 그날 밤으로 사람을 모아 흙을 돋우어 무덤을 만들었다. 그 애처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다 일러 말하리요. 매천은 고광순의 무덤을 영곡사에 만든 후에 시를 지었다. 천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네 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같이 글만 하는 선비 끝내 먼 짝에 쓸 것인가. 임난 때부터 이절 지킨 명가문의 성세에 감히 따를 수 없다. 홀로 서풍 맞이보며 뜨거운 눈물 튕기노라. 새로 만든 무덤은 높이 쏟았으나 곁에 핀 들국화는 무엇을 말하는고. 여기 나의 가슴을 후려치는 시 한 구절이 있다. 두고두고 되쉽게 만드는 그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같이 글만 하는 선비 끝내 먼 짝에 쓸 것인가. 나 역시 글 속에서만 파묻혀 살다 보면 이런 회의가 끊임없이 언습한다. 그래서 매천의 독백이 가슴에 절절히 스민다. 그러나 함부로 행동으로만 삶을 추동시켜 나갈 수도 없다. 학문에 대한 사명감이 너무도 강렬하게 나의 존재 가치를 클레임할 때가 많다. 매천은 아마도 한 말의 참혹한 역사를 후세에 남겨야겠다는 사가로서의 사명감 속에서 경문 하나 쓰는 것조차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고강수는 창평고시 명문세가의 종손이었고 대학자였다. 누구는 영곡사에서 죽고 누구는 구안실에서 구차하게 연명한단 말인가. 고광순의 죽음은 끝내 매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종이 위에 쓰고 있는 역사 그 자체가 절명하고 만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가라고 한다면 더불어 절명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붓을 잡고 씨름할 수 없다. 1910년 9월 7일 국치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지식인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매천은 독을 들이킨다. 당년 55세였다. 그가 남긴 절세의 절명시는 다음과 같다.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낯을 찡그린다. 무궁화 이 강산이 속절없이 망하였구나. 가을 등잔 책상 앞에 책들을 가려 청고의 세월을 돌이켜 보게 한다. 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어렵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 없네. 가물거리는 바람 속 촛불 내 홀령이 날아갈 저 푸른 하늘을 비추는구나. 이 절명시 중에서 난작 인간 식자인이라는 말과 고광순 추도시 중에 아조 문자 종안용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식인의 책임과 비애와 통한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매천의 자정치명 가로 열고 나라가 없어지면 목숨 끊는 것이 당연하다. 유인석의 처변 심사 중에 하나 가로 닫고는 고광순의 죽음과 동시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구안에서 열반으로. 매천과 호양학교. 매천은 죽기 전에 자기 고장에 좋은 일을 하나 하였다. 매천은 야록을 쓰고 시로써 문명을 휘날렸다고는 하나 정통적 한학의 열국의 침탈 속에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세태를 타개해 나가는 데는 역부족임을 통감했던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태서 가로 열고 서방 열국을 가리키는 말 가로 닫고 의 신학문을 후학들이 익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기를 도모하려 한다면 구학만을 고집스럽게 지킬 필요가 없다. 서둘러 신학문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매천의 뜻을 받드는 제자들 중 왕수환, 권봉수, 왕재소, 박혜룡 등이 즉시 분발하여 힘을 합쳐 구례군 광이면 방광들판 남쪽 지천리에 호양학교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도지방 사학을 세웠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 민립학교라 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매천이 죽기 2년 전의 사건이요. 고광순이 순국한 다음의 일이다. 이 학교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민족 정신을 가르치며 한학을 가르치지 않고 신학문을 가르쳤는데 신학문에 능한 일본인까지 교사로 채용하였다고 한다. 호양학교는 옛말에 지리산을 네모난 호리병처럼 웅장하게 생겼다 하여 방호산이라 불렀는데 그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호양이라고 한 것이다. 이 학교는 매천의 순국 이래 구신점을 잃고 6년을 더 버티다가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연파리에 새로 설립한 공립학교 광희국민학교로 병합되었다. 그런데 구례의 지사들은 을유년 1945년에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그 해에 방강면에 호양학교의 후신을 세워 조선의 독립을 새롭게 선포하고자 하였다. 황위현과 박준동 두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 제창하고 김종선이 거금을 내어 방광들판 중앙에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우람창 건물을 지어 그 상량문을 올린 것이 1946년 9월이다. 뿐만 아니라 구례 사람들은 구례 군민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피아골 연곡사 뒷뜰에 우람찬 의병장 고광순의 순절비를 세웠다. 그 절의를 숭상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전통적 의례를 표방하는 구례 사람들의 충정은 오늘의 세태에 비춰볼 때 가히 상상하기 어렵고 바로 이들이 미궁정하에서 이승만 정권의 안착을 위하여 도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끔찍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구례 이야기를 소상하게 운이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야기가 우연히 샤오똥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샤오똥 이야기를 끝내려다가 여기까지 연망케 된 것이다. 샤오똥은 바로 호양학교의 후신인 방광국민학교를 다녔다. 방광국민학교는 천은사 및 방광면에 있기 때문에 방광학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 지역이 화엄종의 본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화엄종의 부처는 비로자나 부처인데 그 원어인 바이로카나는 태양을 의미하므로 방광한다, 가로 열고 빛을 발한다, 가로 닫고는 뜻이다. 비로자나를 광명편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대일열애라고도 번역하는 것은 이러한 원의에 즉한 것이다. 그러니 방광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참으로 강렬하고도 좋은 이름이요. 웅대한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할 것이다. 샤오똥의 인생을 살펴보면 나처럼 유족한 환경에서 신학문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방광국민학교를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하버드 대학 박사학벌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다. 전통의 힘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다. 샤오똥은 나의 한학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문으로만 교신을 한다. 그런데 내가 샤오똥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한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잘한다고 하면 열의 8구는 사상 성향이 극히 고루하거나 꼴보수라는 딱지를 떼기 어렵거나 최소한 나와 같이 이념적으로 자유로운 자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샤오똥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조선의 한학자 중에서 사상이 매우 진보적인 희귀한 종족에 속한다.
왜 한문을 공부하면 사람이 고루해질까? 한학의 내용이 얼마나 레디칼한 사유의 갈래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칼 막스의 사유를 과연 노자의 아나키스틱한 사회 철학에 비견할 수 있을까? 서양의 현대 사상이 아무리 레디칼해도 춘추 전국시대의 자유로운 사상에 레디칼리즘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문에 담겨있는 참뜻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도 실오라기만도 못한 노련 위에 주작 창틀에 갇혀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샤오똥은 다르다. 분명 촌놈이기는 한데 사유의 질감이 다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을까? 샤오똥과 나는 제주 사상과 여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해에 태어났다. 소위 말하는 반란의 역사와 나의 존재의 역사가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아니, 그것을 반란으로 규정해온 역사와 그 반란 규정에 대한 반란의 역사가 나의 존재 속의 양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반란의 역사, 그리고 반란에 대한 반란의 역사가 나의 생애 70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